(37년) 만에 미국에서 발견된 그날의 기록과 증언들. John has done real harm. Set the process back. 그리고 그 시체를 낱낱이 밝히는 과정들. 본인을 제11대 대통령으로 광주는 그는 총기를 들고 일어나는 하나의 그 폭동이야. John Dewan had tried to get... Bad guy. 나쁜 놈. It was a group of soldiers firing together. That means they had an order. 살육행위라니까요. 광주 시민을, 국민을 보호해야 할 군인이 국민을 상대로 총기를 한 겁니다. 37년 전 오늘 전남도청 앞 집단 발포의 진실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의혹으로 남아 있습니다. 과연 발포 명령은 없었던 것일까? 그날의 진실을 추적합니다. 광주 전일 빌딩. 지난해 이 건물 10층에서 의문의 총탄 흔적이 무더기로 발견됐습니다. 국립과학수사원의 정밀 조사 결과 공중 사격 가능성이 큰 것으로 드러나면서 그동안 의혹만 무성했던 80년 5월 당시 헬기 사격의 실체에 한 발 더 다가섰습니다. 몸에 소름이 살짝 돋는다고 그럴까? 약간 전율 같은 거. 정말 뜻밖이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전일 빌딩 10층에서 발견된 총탄 흔적은 약 150개. 특히 창문 근처 기둥과 그 주변 바닥에 집중돼 있습니다. 기둥을 스친 흔적과 바닥의 총탄 흔적을 가상의 선으로 연결해보면 창틀보다 높은 곳에서 총을 쏜 것으로 추정되는 거죠. 당시에 이 10층보다 더 높은 건물이 주변에 없었다. 이렇게 보면은 당연히 이제 그 비행체 중에서도 제일 이제 헬기의 가능성이 가장 높다라고 판단을 한 거죠. 또 하나 주목할 점은 천장에서 발견된 탄흔들이 일정한 형태를 보이는 것입니다. 총탄 흔적이 기둥을 중심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펼쳐진 건데요. 이건 뭘 의미하는 것일까요? 유력하게 추정될 수 있는 거는 이 거치형 기관총. 이제 총자를 이제 축으로 해서 이렇게 이 총구를 회전할 수 있는 그런 형태가 제일 유력하다고 보는 거죠. 즉 전시 상황에는 수송형 헬기도 자기 방어를 위한 무장을 하기 때문에 헬기 양쪽 출입문에 기관총을 거치해서 총을 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반면 공격형 헬기는 총기가 전방을 향해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건물 천정에 부채꼴 형태로 총탄 흔적이 나타나기 어렵다는 것이 국과수가 내린 결론입니다. 그리고 지난 15일 광주시는 국과수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새롭게 밝혀진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계엄군의 전남도청 진압작전이 전개된 80년 5월 27일 전일 빌딩을 향한 헬기 사격이 확인된 것입니다. 그러나 발포 명령자는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고 우리가 주목하는 37년 전 오늘 21일의 헬기 사격 가능성 역시 여전히 의혹으로 남아 있습니다. 5월 21일 날 오후에 처음 그 발포가 있었다는 것은 기정사실이죠. 그런데 그 발포가 있는 그 시간과 비슷합니다. 제가 느끼기는 한 오후 2시쯤 됐어요. 헬리콥터에서
그 불이 반짝 한 뭐 그러니까 육안으로 볼 때는 한 뭐 1m나 정도라 될까 혹은 50cm 정도가 불이 픽 되면서 수많은 증언에도 불구하고 당시 군부를 장악했던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자신의 회고록에서 헬기 사격을 전면 부인하며 악의적인 거짓 주장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아쉽게도 전일빌딩의 헬기 사격 명령자 등 확인하지 못한 것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아울러서 5월 21일도 헬기의 기동이 이루어져 있지만은 이 일들에 대한 사실관계도 저희 시의 역량으로서는 한계에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37년 전 오늘 아침부터 전남도청 주변에 모인 시민들은 전날 광주역에서 희생당한 시신을 앞세우고 계엄군을 도청 앞으로 몰아붙입니다. 시민들과 계엄군 11공수부대가 대치하는 긴박한 상황이 이어지고 마침내 오후 1시 애국가 소리와 함께 무차별 총격이 시작됩니다. 그때 전남도청 앞에선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 우리는 각자 다른 위치에서 그날의 상황을 생생히 기억하고 있는 4명을 37년 만에 다시 도청 앞에서 만났습니다. 여기 21일 날 몇 시부터 계셨어요? 제가 그때 전일빌딩에서 아침부터 계속 찍었거든요. 아, 그러셨군요. 네. 저는 전일빌딩 앞에서 9시부터 차량 돌진 뉴스면까지 거기서 제가 무전기매로 있었습니다. 당시 전업사를 운영하던 박석연 씨. 시민들과 계엄군의 대치 상황이 이어지자 걱정스러운 마음에 나왔다가 계엄군 총에 맞습니다. 직원들 사실 말기려고 나온 거예요. 나는 애기들 고생이 다칠까 봐. 그 전일빌딩 바로 여기요. 그러니까 이 정도는 돼. 이 정도. 이 정도? 예. 정확히 쓰러진 장소. 그렇게 쓰러진 장소가 바로 여기란 말이에요. 여기요? 예. 여기에 예. 쓰러지신 거예요? 총소리가 막 나더라고. 근데 나는 저 뭐예요? 가로수 같은 것이 막 그냥 그래서 가로수에다 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어떻게 보면 내 앞에서 한 7, 8명이 쓰러져 보더라고. 자빠져. 그래서 나도 겁이 나니까 뒤돌아서니까 나도 자빠져 버렸지. 그래서 무릎 위에 총을 내가 맞은 거예요, 사실. 그랬어요. 피할 새도 없이 순식간에 벌어진 일. 정신을 차려보니 총에 맞아 쓰러져 있었습니다. 그 뼈를 어찌고 자르려고 했는데 어떻게 해서 살려주려고 해가지고. 그리고 같은 날 비슷한 시각 도청역 길가에서는 사진을 찍던 정재희 씨가 도청 옥상에서 저격수가 쏜 총에 맞습니다. M16으로 쏜 것 같아. 하고 연말로 나왔고 내 몸속으로 한 3발, 4발이 들어왔어. 내가 촬영을 하니까 집중사격이 나한테 와. 조준사격을 한 거야? 조준사격이죠. 그렇다면 계엄군이 본 그날의 상황은 어땠을까? 당시 11공수부대 일병이었던 이경남 목사는 도청 앞 집단 발포의 순간을 생생히 기억합니다. 저쪽이었을 거예요. 12시 좀 넘어서 이제 시위대가 차량 돌진을 시작하게 되었고, 그러니까 이제 공수부대 저지선이 무너지게 되고, 또 이제 공수부대 차량이 퇴각하면서 공수부대 그 장갑차가 퇴각하면서 우리 대대에 있는 병사 하나를 또 이렇게 쳐서 죽게 하는 그런 이제 일이 발생하게 되었고, 또 희생자가 나니까 또 그만큼 또 이 현장 분위기가 굉장히 무서워지게 되었고. 도로였거든. 그리고 또 한 명의 목격자, 당시 언론사 사진기자였던 나경택 씨. 나경택 씨는 발포 명령이 떨어졌다는 소리를 분명히 들었다고 합니다. 차 대위가 이쪽에 어디쯤에? 그러죠. 차 대위가 바로 여가 있으면 있었고, 통신병이 바로 쫙 떨어져. 그래 5m도 안 떨어졌어. 근데 통신병한테 발포 명령 어떻게 된 거야? 그러고 다그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내 귀로 분명히 들었거든. 그러니까 통신병이 발포 명령 아직 안 떨어졌습니다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통신병이 10분이 좀 지나자 발포 명령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37년 전 오늘 오후 1시 시민들을 향한 군인들의 무차별 총격이 휩쓸고 간 자리엔 수많은 총탄 흔적과 함께 깊은 상처가 남았습니다.
37년이 흘렀지만 그날의 진실과 발포 명령자는 여전히 밝히지 못했습니다. 증언을 계속하겠습니다. 당시 5월 22일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계엄사령부의 작전 지침이 지휘계통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위권의 발동은 최악의 상황을 80년 당시 보안사령관 전두환은 5월 27일 전남도청 진압작전에 대한 책임자로 내란 목적 살인죄를 적용받아 1심에서 사형, 그리고 대법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습니다. 다분히 현 정국의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라고 보아 저는 검찰의 소환 요구 및 여타의 어떠한 조치에도 협조하지 않을 생각입니다. 광주는 그는 총기를 들고 일어나는 하나의 그 폭동이야. 근데 그러니까 계엄군이기 때문에 계엄군을 진압하지 않을 수 없잖아요. 내가 그 광주 사태를 진압한 사람으로 그래 몰고 갔더라. 재판 요구할 때도 재판할 때 내가 그러지 않았다는 거 그거는 분명히 그게 밝혀졌습니다. 전두환은 특별 사면되었습니다. 그러나 37년이 지난 지금까지 5월 21일 도청 앞 첫 발포 명령자는 밝히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진실화해위원회를 비롯한 모든 관계기관과 국민의 힘으로 그 사실을 밝혀야 할 공동의 과제로 남겨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진압을 빨리 하라 하고 했다는 것은 그 자체가 발포 개념이 포함되어 있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다 그것도 알면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발포 명령자로서 발포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후세라도 벗어볼까 하는 생각에서 하는 걸로 보입니다만은 이제는 그건 안 되는 거죠. 계엄군은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지 않을까? 우린 계엄군 핵심 인물들을 추적한 끝에 황영시 당시 육군 참모차장의 집을 찾았습니다. 광주 이 5.18 관련해서 네, 전혀 대화 안 하세요. 아무 인사도 안 하시려고 그래. 이번엔 11공수부대 최웅 여단장과의 접촉을 시도합니다. 다 끝난 얘기인데 왜 자꾸 그런 걸 와서 물어보세요? 너무 괴롭히면 안 돼. 이제는 이게 무슨 몇십 년 전의 거를 지금 와서 뭐 하려고. 그렇다면 계엄 사령관은 만날 수 있을까? 아, 예, 저 이희성 선생님 댁이죠? 예, 어디신데요? 예, 저는 예. 한번 좀 뵙고 싶어서 올라왔습니다. 안 계시거든요. 제 생각에는 인터뷰 네. 안 하시려고 그러실 거거든요. 아니 뭐 그리고 연세도 많으시고 그래가지고 저는 올해 90이 넘으셨잖아요. 실패를 거듭한 끝에 80년 5월 21일 실제로 발포를 한 11공수부대 참모장을 어렵게 만날 수 있었습니다. 광주에서는 왜 그러셨습니까? 누가요? 발포를 왜 광주에서는 했었을까요? 총을 쐈을까요? 누가 어디서? 11공수가. 11공수가요? 예. 난 11공수가 총 쐈다는 거는 모르겠는데. 명령이 지휘가 있었습니까? 아니 없죠. 그 없다고 판명이 났잖아요. 그건 내가 그 국회 청문회에서 나가가지고도 재판 때고 나왔다 이야기했잖아. 이야기했는데 그거 어떻게 그 발포를 하라고 자기가 이야기돼요? 발포하는 게 사람들 이거 뭐 북괴군도 아니고 양민들인데 무슨 누가 발표해? 우리 11여단이요. 오히려 피해 여단이에요. 어렵게 만난 참모장은 오히려 자신들이 80년 5월의 피해자라고 주장합니다. 당시 군의 정보를 장악한 사실상의 실권자 전두환 역시 난 모르는 일이다 라고 말합니다. 군대라는 것은 지휘계통에서 딱 움직이는 거예요. 나는 계엄사령관 부하예요. 보안사령관은 보안사만 지휘하지 그 외 거는 지휘권이 없잖아. 회고록에서도 일관된 주장을 펼치며 37년 전 5월 21일 발포 책임을 전면 부인합니다. 그렇다면 당시의 군 지휘 체계는 어땠을까? 정상적이라면 계엄사령관에서 30일 사단장으로 명령이 이어져야 하지만
사실상 보안사령관 전두환을 중심으로 그 측근들이 시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정상적인 지휘 개통이 문제가 되었던 부분들이 있고, 전두환은 사실 자기 회고록대로 낄 위치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죠. 왜냐하면 보안사령관이 현지로부터 아니면 자신이 직접 파견한 부대원들로부터, 그것도 보안사의 기조실장이나 아니면 보안사에서 특수한 임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내려갔기 때문에 정보를 몰랐다라는 것은 정말 말이 안 되는 것이고, 주체가 물러내 준 것은 사실이에요. 전두환이라는 사람이 같은 일을 맞춰질렀다고 할까? 했으니까 물러내 준 거지요. 이상한 점은 또 있습니다. 그는 시민들의 과격한 시위에 맞서 자위권 차원에서 총을 쐈다고 하면서 정작 자위권 차원에서의 발포가 가능하다는 결정과 그 회의를 발포 이후에 했다는 것입니다. 이 회의엔 국방장관 규영복, 계엄사령관 이희성 등 군수뇌부가 모였습니다. 또한 전두환의 핵심 측근 정도영 보안사 차장이 동석합니다. 계엄군은 정당하게 방어를 했다라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1시 이후에 자위권 발동과 관련된 회의를 했다라는 것들을 논리를 맞춘 거라고밖에 볼 수 없을 것 같은데요. 사실 군의 발표는 19일 시작되었습니다. 그리고 20일 광주역에서 시민 4명이 공수부대 총에 맞아 희생됐습니다. 5.18의 집단 발포는 이미 20일 밤부터 시작된 겁니다. 이때에도 군은 긴급회의를 엽니다. 그 회의에 전두환의 최측근 황영시 참모차장이 동석합니다. 전두환은 회고록에서 당시 광주와 관련해 어떤 회의에도 참석한 일이 없고 유일하게 참석한 건 광주 진압작전이 확정된 뒤인 5월 25일 오참 모임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자, 과연 그럴까요? 당시 보안사의 주도로 신군부가 펴낸 역사서 5공화국 전사. 여기에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5월 21일 이군 사령관 진종채가 참모총장 이희성에게 자위권 발동을 건의하는 자리. 바로 이 회의에 전두환이 함께 있었다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이군 사령부 전투상보에 적힌 메모에는 전각하, 즉 전두환이 등장하고 자위권 발동을 강조했다고 적혀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일시는 알 수 없습니다. 거의 다 내가 했죠. 광주 사태는. 내가 그때 그 본 자료들을 보면 사실을 인터프리테이션,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없어요. 5월 18일부터 17일부터 또는 한 10일 동안에 걸친 급한 상황에서 보냈던 거기 때문에 지금 어디서 누가 뭐 어떻게 했다 뭐 이런 정도만 나오지 왜 그랬다든가 뭐 배경이 뭐라든가 이런 거는 일체 정보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내 기억으로는 그래요. 이분들의 동선에 대한 자료는 확보를 못 하셨었다는 거죠? 그렇죠. 이상하죠. 이상한데 그거는 뭐 신군부 측에서 어떤 식으로든 정리를 했을 가능성이 가장 크게 추측되는 부분입니다. 동양보고 비슷한 게 있어야 되는데 사실은 그런 부분들과 관련된 부분 그 회의록이 아니라 이제 그 자료 자체가 동양보고 자체가 가장 중요한 시기에 없어요. 광주 항쟁보다 한 달 전에 일어난 강원도 정선 사북 탄광 사건은 발포 명령과 관련해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당시 광부들의 시위가 격화돼 진압이 어려워지자 군은 공수부대를 현장에 투입하면서 총기 사용에 대한 원칙을 제시합니다. 즉 총기 사용은 긴급한 경우라도 총장의 승인 후라고 명시돼 있습니다.
또 87년 6월 항쟁 때도 실제 발포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총기 사용에 대한 군의 원칙은 있었습니다. 발포 명령은 육군본부에 건의한 후에 조치하라는 내용을 당시 군문서를 통하여 우리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5.18의 경우만 발포 관련 군문서가 전혀 남아있지 않습니다. 실탄을 엄격히 통제하는 우리나라의 경험에 비추어 봤을 때 분명히 그 실탄 통제의 지시는 내려갔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육군 참모총장 또는 계엄사령관 이상 지휘관의 그 허락을 득한 후 발포하도록 하는 등의 그런 그 지시는 내려갔을 거라는 거죠. 그런 지시 없이는 작전 명령 자체가 성립하지 않겠죠. 지난 4월 19일 평화적인 학생 데모대원들에게 총을 쏘게 해서 살인죄와 살인교사죄로서 기소된 홍진기를 비롯해서 발포 명령자 6명에 대한 첫 공판이 7월 13일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렸습니다. 광주보다 20년 전에 일어난 4.19 혁명. 이미 이때 시민들을 향해 총을 겨눈 경찰들과 그 발포 명령자를 처벌한 사례가 있습니다. 80년 당시 신군부는 이런 사실을 잘 알고 있었고 그래서 발포 명령과 관련된 모든 기록을 의도적으로 지웠거나 감췄다는 의혹을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역사의 경험으로 봤을 때 4.19 때 발포 명령을 내렸던 사람이 끝나고 나서 처벌을 받아서 사형을 당했거든요. 이제 이런 경험들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전두환. 수많은 의혹에도 불구하고 발포 명령자가 누구인지 확실한 답을 얻지 못한 우린 한국과 긴밀한 관계였던 미국으로 눈을 돌립니다. 혹시 미국에 그 어떤 증거나 자료가 남아있진 않을까? 당시의 광주 상황을 잘 알고 있을 만한 인물들을 추적하기 위해 지난 2월 미국의 언론인 팀 셔록과 협업을 시작했습니다. 카터 행정부가 80년 당시 광주 상황에 깊숙이 개입해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기밀 문서. 이른바 체로키 파일을 폭로한 팀 셔록. 그는 광주의 진실을 함께 찾자는 제안을 흔쾌히 받아들였습니다. More as I did in my original reports about this, trying to find out what any U.S. officials might have known, and so I've been doing the research on U.S. officials who were there, providing names of people who might be able to speak, American officials, State Department. 우리가 1순위로 꼽은 인물은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 인권 외교를 표방했지만 광주에 개입한 것 아니냐는 비난을 산 인물입니다. 수많은 시민이 희생된 사건에 대해서 가장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지 않았을까. 다행히 그와 친분이 있는 이호 여사의 추천 서한으로 긍정적인 답변을 받았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건너가 그날의 진실을 추적합니다. 퇴임 후에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그의 고향을 찾았습니다. 일요일마다 교회에 오는 카터 대통령을 만나기 위해서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하지만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는 끝내 공식 인터뷰를 거절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시 21일 광주의 상황을 접한 미국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1980년 5월 22일 백악관에서는 긴급회의가 열립니다. 광주에서 발포가 일어난 지 하루 만이었습니다. 그 회의에 참석했던 고위 관계자를 뉴욕에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Well, it was called a PRC. A PRC was something that was called to deal with crises of various sorts, and it was called the Policy Review Committee. So it's very urgent meeting? Yes, they're usually called when there was a serious crisis that seemed to be brewing that would have impact on U.S. policy
national security policy. 이 고위급 회의는 위기 고조 상황에서 열리는 중대한 회의였습니다. 그날 회의의 안건은 한국, 광주의 상황. 5월 27일 광주 진압작전을 사실상 용인해준 광주로서는 운명이 갈리는 회의였습니다. What was the main issue on 22nd May 1980? Gwangju was the main issue. Gwangju. Yeah, there was unrest in Gwangju, and the Korean military was moving troops in and so forth, and we were worried about, whether they would be able to restore order. Everybody was concerned. That's why, it's very unusual to have a meeting at this high level. At this level. It has to be a situation that is considered to be genuinely serious. Yes. This situation. 이야기를 이어가던 그는 조심스럽게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냅니다. 상자에는 빛바랜 메모가 빼곡하게 들어있었습니다. 하나씩 읽어준 메모엔 그날 회의에서 오고 간 대화 내용이 빠짐없이 담겨 있었고 바로 그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Chun could become a liability. Probability of struggle. Vesey says, I can envisage a scenario in which Chun is asked to step down by someone he respects. Chun has done real harm. Set the process back. 회의 참석자들은 계속해서 그를 언급합니다. 구체적인 사상자 수를 말한 데 이어 전두환의 책임론이 나옵니다. 그가 너무 심했다고 언급하기도 합니다. 회의 참석자들은 광주의 상황을 논의하며 미국이 전두환의 퇴진을 압박해야 할지 묵인해야 할지 열띤 공방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80년 5월 21일) 도청 앞 집단 발포 하루 만에 열렸던 백악관 회의. 이들은 당시의 광주 상황에 대해서 얼마나 깊숙이 접근했을까. Right before your meeting, there is some shooting toward Gwangju citizen. Yeah. Did you know that? Yes, well, that's what we were reacting to. Mm-hmm. Well, that's why the whole thing started. I mean, and all I'm saying is that the numbers weren't clear. There were just a lot of people. Yes. And at this particular time, I think there were a belief that there were 60 dead and 142 wounded or something. But actually, it probably turned out to be a lot more. People in that meeting clearly understood that Chun Doo-hwan was responsible overall for the situation. I think they knew he was, they knew he was behind the coup. He's the main leader of the coup, and he's the main person urging a military response to Gwangju because he sees this as a threat to his power and a threat to his coup. 백악관 회의에서 거론된 전두환 책임론.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오래간만입니다. Should I be worried about North Korea? Should I leave? 우린 당시 한국군과 밀접했던 존 위컴 한미 연합사령관에게 21일 발포에 대해서 듣고 싶었습니다. 한국군과 주한미군을 통합 지휘하는 수장이었던 그는 당시 군의 움직임을 가장 잘 들여다봤을 인물입니다. 일단 왜 적극적으로 광주 상황을 막지 않았는지 물어봤습니다. Now, historically, you could come back and say, that's crazy. You knew that the coup leaders were bad. We didn't know that. I didn't know who really the Korean people wanted to lead their country. There was no election.
there was a legitimate president acting as a president after the coup. 당시 위컴 사령관은 광주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파악하려고 했지만 불확실한 정보와 루머가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Ambassador and I thought, well, can we inject some people down there that will get us some intelligence? Very difficult to do inject people from the outside, because the Korean authorities and the the coup people would be uneasy about what you're doing. So there was resistance on that part. 한국 신군부가 미국의 요원 투입을 방해했다는 겁니다. 그는 정보를 파악하기 어려웠지만 21일 광주 발포는 미국 CIA를 통해서 들었고 그 정보를 주한미 대사와 공유했습니다. The ambassador and I and Bob Brewster were aware that there was shooting going on, and we had a special meeting, telephone, but then it was face to face. And right at that moment in Gwangju, we were convinced that Chun Doo-won was in charge. He was the leader. Maybe more often, but the commander and the ambassador had a close relationship. They were both in Seoul. When something like this was happening, I would guess they probably saw each other, maybe every day, but certainly quite often. And when they weren't meeting directly, they were talking on the telephone. So the coordination between the ambassador and the commander was always up to date. Anything that looked like a crisis situation. 위컴은 자신의 회고록에 그날에 대한 자세한 기록을 남겼습니다. 최근 나온 전두환 회고록과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문제의 5월 21일 광주 관련 회의에 한 번도 참석한 적이 없다는 전두환. 그러나 위컴의 기억은 다릅니다. 전두환 보안사령관이 주영복 국방장관, 유병현 합창의장과 회의를 했다는 겁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발포 당일 전두환 보안사령관은 왜 회의에 참석한 걸까? Minister of Defense, and Chun Doo-hwan was the center of the meeting, right? I think so, yes. General Liu and General Chun in the same meeting at the day. Right? Oh, I'm sure there was, because Chun was worried about this unrest growing all around the country, and it could morph into a challenge to the coup. So and the coup leaders were very worried about Gwangju. So he does not agree that he met with with Liu. But he did. Yes, I know. Yeah. Of course, Chun's memory is not perfect. 우리는 회의에 참석한 류병현 당시 합창의장에게 위컴의 발언을 들려주며 전두환의 21일 행적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위컴이라는 사람을 말이에요. 내가 처음 본 것은 발포 관련해서 직후에 어떤 그 전두환 보안사령관하고 만나서 회의를 하시거나 대책 회의를 좀 하시거나 그런 기억이 좀 있으실까요? 그와 같은 일이 말이야 있었기가 쉽지 없었다고는 말 못해. 그 회의가 있었던 바로 그날 도청 앞 집단 발포로 최소 30명 이상이 숨지고 수백 명이 총상을 입은 광주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당시 상황을 잘 아는 위컴에게 광주에서 일어난 군의 발포를 자위권 차원으로 볼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군은 절대적으로 필요한 상황 혹은 생명에 직접적인 위협이 있는 상황에 한해서 발포를 허가받았다. 미국 문서에도 남아있는 신군부의 주장에 위컴도 동의할까? If they use a kind of such a weapon against the unarmed civilians, that might be something different. It is different. You're right. In that case, the right of self-defense does not apply. Doesn't apply. Yeah. And that was
You point out very excellently the obscurity of the Gwangju situation. Peacetime down there, these are civilians that are unrested about something, we're not sure what, and who's firing against them? The police. Do they have the authority to do that? Yes, they do, to protect themselves if they're police. With the military, the special forces that were down there, they're well trained, excellent, they're probably the top soldiers in the Korean military. And were they authorized to shoot at restive civilians? No. But if they did, they were wrong. 5월 21일 오후 1시 집단 발포가 있기 전 공수부대원에겐 이미 시탄이 지급되고 있었습니다. 그때 도청 앞에서 시탄을 지급받은 계엄군들이 상부의 발포 명령 없이 우발적으로 총을 쐈다는 전두환의 주장은 군인의 입장에서 봤을 때 과연 상식적일까요? Exactly, very good point you make there, because it could lead to widespread unrest and an attack from the north. So South Korea is different, and therefore it would need different rules. Do you think that Chonduan also should be responsible for the operational level at Gwangju instead? Well, I think he was responsible. He was responsible. 우리가 미국에서 확인한 건 첫째, 미국은 집단 발포를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었다. 둘째, 당시 광주 상황의 자위권 발동은 비상식적이다. 셋째, 미국은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이 대통령인 최규하가 아닌 전두환에게 있다고 봤다는 것이다. 자위권이라는 것은 80년 5월의 광주 상황에 전혀 맞는 개념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고요. 어떤 사람이든 지시가 있었으니까 분명히 발포가 이루어진 것이지, 명예를 중시해야 될 군이 그 명예를 팽겨치고 말단 소총수들한테 그 책임을 전가하는 것이 바로 그 자위권 언급입니다. 그렇다면 광주에서 긴박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던 그 시기에 최규하 대통령은 누굴 만나고 어떤 보고를 받았을까? 우린 대통령 기록관의 정보 공개를 청구해 1980년 5월 최규하 대통령의 면접 기록부를 확보했습니다. 그 자료 자체가 가지는 의미가 거기에 관여하지 않았다라고 하는데, 현재 많은 사람들이 제기하고 있는 이원화 문제하고 관련되는 자료가 되죠. 입증해 주는 건가요? 네. 5월 16일 중동에서 돌아온 최규하 대통령은 귀국하자마자 중앙정보부장 설이 전두환을 만납니다. (5월 17일) 비상계엄 전국 확대에 앞서 전두환은 대통령, 국방장관, 계엄사령관과 회의를 합니다. 그리고 19일 오전 11시 45분, 내용은 알 수 없지만 최규하 대통령은 전두환과 한 차례 전화통화를 합니다. 그리고 문제 21일, 전두환의 최측근 정호영 특전사령관이 이희성 계엄사령관과 함께 광주의 상황에 대해서 1시간 10분에 걸쳐 보고를 합니다. 공식 지휘계통에 있지 않은 정호영은 이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말이 안 되죠. 굳이 특전사령관은 현지 부대에 배속을 시켰기 때문에 권한이 없어요. 사실은 권한이 없고. 5월 21일에요. 그 이성 장군하고 같이 광주 상황을 보고한 게 있더라고요. 나는 한 얘기 없습니다. 그거 최규하 대통령 난 만져본 일도 없어요. 5월 21일 날요? 예. 그 말도 안 되는 소리도 누가 꾸미낸 거예요. 아, 그래요? 선생님께서는 5월 21일 회의라거나 자위권 발동 회의나 아니면 최규하 대통령한테 이를테면 그 총격 있고 나서 보고를 하시거나 그러실 위치가 아닌 거잖아요. 그렇죠? 아, 그럼요. 내가 대통령을 만질 수도 없고. 예. 예. 알았어요. 나 지금 바쁘니까. 정확하게 정리를 하고 지나지 않으니까 5.18에 대한 왜곡이 계속 반복되고 있고, 지금은 뭐 전혀 엉뚱한 소리로 자기들은 한 사람도
계엄군들은 시민군들을 쏜 적이 없다. 그리고 계엄군들에 의해서 희생당한 사람은 하나도 없고. 발포는 이루어졌고 피해자들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은데 사실 발포 명령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어느 누구라도 삼척동자도 이해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실제로 전두환이 발포 핵심 책임자라는 것은 전 국민이 사실은 다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는 아주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정부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 5월 백서를 발간하고 거기에 발포 책임자가 전두환이었다고 하는 것을 표기하는 일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는 뜻입니다. 수많은 기록과 증언들은 그를 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오히려 자신이 광주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합니다. 광주항쟁 37번째 기념식. 오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묘역 가득 울려 퍼집니다. 헬기 사격까지 포함하여 발포의 진상과 책임을 반드시 밝혀내겠습니다. 완전한 진상규명은 결코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상식과 정의의 문제입니다. 우리 국민 모두가 함께 가꾸어야 할 민주주의의 가치를 보존하는 일입니다. 모든 아버지들이 우리가 행복하게 걸어갈 내일의 밝은 길을 열어주셨음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꼭 밝혀야 합니다. 37년 전 오늘 이 광주를 핏빛으로 물들인 그의 이름을. 당신은 알고 있습니까? 그날의 진실을. 당시 5월 22일 자위권 발동도 가능하다는 계엄사령부의 작전 지침이 지대통을 통해 전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위권의 발동은 최악의 상황에서만. 계엄이 선포되면 계엄사령관 보아야. 어떻게 됐든 이리 됐든 저리 됐든 보안사령관은 보안사만 지휘하지 그 외 거는 지휘 거리 없잖아. 보안사령관이 개국대 같은 데 거기 가서 뭐 끌적끌적하면 굉장히 밑비지. 될 일도 안 되는 거예요. 12.12, 5.17, 5.18 등의 사건과 관련하여 제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답변을 한 바 있고 검찰도 이에 의하여 적법 절차에 따라 수사를 종결한 바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검찰은 대통령의 지시 한마디로 이미 종결된 사안에 대한 수사를 재개하고 있습니다.